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좌사주 매입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고 오늘 주가는 약보합세, 보합세입니다 오늘. 자, 오늘 기구만장 기자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좀 불리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 역시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좀 진지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이슈 코멘트 시간 짧게 좀 이제 해보게 되는데 제목을 아주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은행권 관치상품 잔혹사. 이게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최근 출시되는 상품 중에 빅히트, 대박치는 상품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도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좀씩 빨리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에 이 재형저축을 언급을 해가지고 저 재형저축이 박근혜 정부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서민, 중산층, 노후 대비 이렇게 상품으로 올 초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한번 출시가 됐었죠. 자, 그런데 막상 이제 나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막상 나와 보니까 첫날 반짝했고요. 가입자가 줄더니 최근에는 가입자보다는 해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서 전반적으로 이 재형저축 계좌 숫자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제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마케팅을 잘 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좀 압박을 해서 만들었지 않았냐. 물론 저런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재형저축 상품까지 이제 나왔죠. 얼마 전에. 우리 기구만장 기자실에서도 우리 임채연 기자가 소개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보름 지났는데도 아직 1000구자 이상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천패 우려? 한번 보겠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세 대란 이유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저거였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다. 저 어떤 상품인지는 기구만장 기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주인이 저게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금리 기조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전세가 아닌, 전세 대책에만 지금 집중돼 있죠. 월세 대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역시 목돈 안 드는 전세, 저것도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관치상품에 대한 그 시중은행들,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저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팔아봤자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짧게, 지금 이제 재형저축이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히트를 쳤던 재형저축은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두 자릿수.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두 자릿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3년, 5년, 이렇게 7년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걸 통해서 전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서민 금융 상품이 나와야 호응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옛날식으로
조형저축이 옛날에 잘 팔렸으니까 지금도 잘 팔릴 테니까 내놔라. 절대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형저축에 가입을 하면 오히려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돈 안 드는 전세요. 이거 또 하나 패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세 대란, 전세 품귀 난리 나셨습니까? 전세 이제 웬만한 서민들은요 못 가요 전세에.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월세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전세에만 꽂히고 있어요. 월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월세 대란 이거 나면 그때 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대책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현대차 노조 제가 몇 번 이제 다뤘었는데 파업 찬반 투표 했더니 찬성률 80%, 네, 노조 대상으로 한 거겠죠. 네, 아직도 노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고, 노조가 이제 회사에서 계속 이제 완강하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파업의 강도를 높이겠죠. 자, 왜 파업이, 현대차 규정노조의 파업이 문제인가는 누차 말씀드렸고,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죠? 파업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역대 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대략 보면요. 파업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씁쓸하죠. 파업했다 그러면 잠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간에 현대차 주가가, 현대차라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 기간에는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또 하나 뭐냐면 파업이 많이 반복되고 또 규정노조 논란이 일면서 현대차가 해외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업이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어떤 웃지 못할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갈수록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미래를 점점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40, 50대의 가계의 부채 문제, 소득 문제, 그다음에 소비와 지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40, 50대냐? 50대가 지난 선거 때 당락을 결정지었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 50대는요, 우리나라 전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5% 2012년 말 기준으로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이 40, 50대가 10년이 지나면 50대, 60대가 될 텐데 많은 인구가 또 은퇴하겠죠. 20년이 지나면 은퇴를 넘어서 또 다른 데 노령 인구로 또 이제 많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40, 50대의 어떤 미래 대비, 노후 설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로 미래에셋 증권의 그 은퇴연구소에서 열심히 좋은 자료를 만들고 있는 권기동 선임연구원과 함께 자, 40, 50대 중산층 가계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 타이틀도 나갔고, 아주 저도 이 40, 50대 중산층 가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어요. 주목해야 될 이유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50대의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이게 그 50.5%가 전체 인구라기보다는 가구의 숫자 비율로 봤을 때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20년 후에 2026년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수많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 40, 50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취업 인수, 경제 활동이 가장 완성합니다. 네. 보게 되면 가구당 취업 인수가 1.5명이에요. 두 가구당 한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20, 30대나 60대 이상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40, 50대보다도 특히나 중산층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중산층. 예, 중산층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지금 제가 2012년에 50대와 70대의 그 계층 분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그림 나가고 있네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4에서 2분이 사이가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 3, 4. 예, 2, 3, 4분이 그러면 50대 2, 3, 4분위는 지금 상당수가 고소득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도 중산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좋죠. 왜? 네. 가장 앞선. 가장 그 경제 활동이 왕성한 그런 계층이니까요. 하지만 70대로 가보면 이게 상황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물론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70대 가구의 중간 60% 중산층을 살펴보면 그중에 실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이 되는 게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5분의 4는 저소득층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저소득층이 되느냐, 어디서 저소득층이 되느냐 한번 소득 구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왜 50대는 중산층이 많은데 70대로 가면 저소득층이 확 많아지거든요. 한국의 약간 연금 체계가 아직 많이 안착이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연금 체계. 네, 70대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근로소득이 35%입니다. 70대인 사람이 여전히 은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연금 소득만큼의 근로소득을 해야 겨우 150만 원. 즉, 그 평균 자체도 중산층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산층을 잘 얘기를 해야 그 중산층이 이제 저소득층으로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70대지만 노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35%. 네. 저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금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은 것도 아는 건데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못한 게 좀 크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0대, 특히 이제 50대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중산층. 그래서 이 50대, 40대의 중산층 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먼저 주목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이 소득보다 저축 증가율이 더 빠르다. 그럼 40, 50대 중산층 가구는 노후 대비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소득 전체가 네. 다 노후 대비는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중산층 가계 수지의 이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그 변화 추이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랬더니 2000년에는 전체 소득이 200만 원이었어요. 평균 소득이요. 200만 원. 예, 근데 2012년에는 그 3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77%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7%,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전체 소득보다는 사실상 처분 가능 소득을 봐야 됩니다. 네.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무엇이냐? 전체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뺀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요즘 말 많은 세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준조세. 네. 준조세에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같은 보험, 게 모두 네. 다 들어있는 그 4대 보험이 다 들어있는 그 준조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하게 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 필수 지출을 제한 그 순잉여금이라는 것이 저축 가능 금액입니다. 내가 요만큼은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걸 제하고 나서 요건 내 돈이라는 거죠. 남은 돈.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뭐 순이익률? 순이익, 순이익 네.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순이익을 보시면 20만 원이던 게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늘기는. 그렇죠. 3배나 늘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잘 살았다. 네. 잘 살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게의 순이익은 늘었어요. 20만 원에서 60만 원 네. 많이. 지난 한 2000년 대비 2012년 따져보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40, 50대 중산층 가구가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위험하다, 뭐 미래가 어둡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순이익이 늘었지만 약간 그 미래가 자꾸만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는 그만큼 부채라든가 지출도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지출 중에서는 이제 지출은 크게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소비 지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소비 지출, 즉 필수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2000년 155만 원 정도에서 2012년 한 248만 원 정도로 약 9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럼 그 증가를 한 게 실제로 소득 대비해서 보면 소득은 77%가 증가를 했는데 네. 소비 지출은 60%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지만 우리가 딱 따져볼 때 더 많이 벌었는데 요 정도 쓴 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런 어떤 수치로 볼 때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뭐냐? 가구원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구원 수가 2000년도에는 3.7명 정도였었거든요. 네. 한 가구당. 예, 한 가구당.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군요. 예, 그렇죠. 많이 줄었다 보니까 실제로 1인당 얼마를 썼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79%나 늘었다는 거죠. 소득을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인당 소비는 아니 예. 지출은 네네. 근데 인당 지출 같아 얘기를 해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인당 지출이 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구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우리가 은퇴 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퇴 후는 모든 가정이 자녀가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역시 2인 가구로 다시 재생산이 돼버리면 평준화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소비가 늘었다는 건 은퇴 후에 소비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은퇴 후엔 둘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좀 부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채가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다. 얘기도 참 많은데요. 예, 근데 1000조 원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 가계부채 사이즈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 가계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73%에서 50%로 쪼그라들었어요. 확 줄었네요. 예, 그렇죠. 많이 줄었죠. 4가구 중에 3가구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절반으로. 예, 절반으로. 근데 10가구 중에 5가구만.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주니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전체 부채 사이즈는 커졌는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줄어버리니까 분모가 줄어버리는 거죠. 분모가 줄어버리니까 한 가구당. 그 상승률이 그래서 실제로 원리금 부담 가지고만 생각을 해보면 2000년도에 부채를 가지고 있던 가구의 평균 원리금 부담이 이제 그 9만 원 상당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30만 원 상당까지 올라갔어요. 3배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 자체가 하락했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개선된 거예요.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그 가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계에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줄었지만 네. 부채가 있는 가구가 갖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예, 그렇죠. 집중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난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이거는 정부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 통계청 그렇습니다. 통계인가요? 예, 통계청 이거는 통계입니다. 정부가 얘기한 통계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수입 소득이 늘긴 늘었어요, 많이. 그래서 가구의 순이익도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네. 그런데 지출이 한 1인당 지출이 많이 늘었고 또 부채가 있는 가구의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또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러면서 더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잘 벌어봤자 많이 벌었더니 그러면 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산을 증식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부채가 많아지다. 이렇게 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자, 소비와 부채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비 지출 항목을 이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씩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그 소비 지출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소비 지출은 전 세계 기준이 동일합니다. OECD 기준으로 컨섬션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네, 소비에 총 대해서. 12가지 분류가 있고요. 12가지 분류 중에서 이제 그 각각의 분류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저희가 한번 보기 쉬운 그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비 지출 매트릭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렇게 돼 있군요. 예, BCG 매트릭스랑 비슷하죠.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분면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서부터 1사분면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축을 보시면 가장 가로축 밑으로 하는 가로축 자체가 비중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즉 얼마나 빨리 이 금액들이 상승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고요. 세로축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서 빨리 증가하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가장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가장 위험합니다. 지출.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1, 2, 3위가 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와. 교육, 외식, 주거입니다. 교육, 외식, 교통, 주거. 일단 주거. 예, 그렇게까지가 1사분면이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식료품은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가 재밌는 게 식료품이 이제 많이 안 먹어요. 집에서 먹는 비용입니다. 식료품과 외식이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있군요. 예, 식료품은 집에서 먹는 그 장바구니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식은 밖에서 먹는 술이나 고기 구워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외식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외식이 많이 증가하고 식료품은 좀 지느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료품보다는 교통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은 비중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에는 한 가지 착시 현상이 있어요. 교통 비용은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이고 하나는 대중교통 관련 비용. 근데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중교통은 얼마 증가했나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13년간 10% 증가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43%가 증가를 했는데 억제됐죠, 많이. 예. 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증가를 안 해서 실제 자동차 비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잘하세요? 혹시 좀 이렇게 원래 방송을 많이 하셨었어요? 방송은 많이 안 했고요. 제가 실제로 조금 사교육계에 좀 있었습니다. 강사? 네. 어쩐지 이게 말씀이 정말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되게 긴장했는데 방송을 잘하실까 걱정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전문가가 오셨어요. 방송 전문가가 오늘.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자님께서 잘 받아주시니까 아니에요. 말이 잘 나오네요. 네. 가장 위험한 게 교육, 외식, 주거, 그다음에 교통.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을 빼놓으면 안 되죠. 통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매트릭스에서 4사분면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4사분면은 비중이 빨리 증가하는 거죠. 4사분면은 빨리 증가하되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적게 쓰고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4사분면에 있는 애들이 1사분면으로 올라가고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이 2사분면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4사분면이 스타, 그러니까 떠오르는 애들이죠. 떠오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떠오르는 애들 중에서도 특히 교통, 아니, 통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1분면에 있는 선수들은 이미 뜬 스타들이고. 그렇죠. 예. 네. 아, 교육 압도적이네요. 교육. 그렇죠. 교육은 사교육에 계시다면서요, 이렇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면서 보면은 더 확연히 드러날 것 같아요. 예. 4050 중산층 가구의 5대 소비지출 항목 비교. 이게 지금요, 표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4050 중산층 가구 얘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상승률. 예. 교육이 뭐 압도적이죠. 근데 이게 상승률로 따지면 통신비가 더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원래 컸어요. 근데 교육비는 금액이 크잖아. 금액이. 그죠. 네, 36만 원이라는 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게 평균일까요? 평균. 예, 평균입니다. 4050 중산층 가구의 평균 지출.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저 5가지를 열심히 저 5가지 항목에서 열심히 지출하고 계신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유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죠. 문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 좀 거품을 빼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도 참 별로 없고. 자, 그 교육 계통 분야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 오셨으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가율도 높고 근데 절대적인 규모의 금액 자체가 큰 게 교육비입니다. 네. 사교육비 모든 대한민국 중산층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요. 예. 자, 뭐 재테크 잘해가지고 돈 벌면 뭐 합니까? 직장 좋은 데 다녀가지고 월급 타면 뭐예요? 다 교육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교육 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좋은 지혜, 대안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교육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워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얘기를 하면 이게 교육비가 많이 가고 있다 이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시간당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학원을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 갈 걸 3개를 가고 1시간 배울 걸 3시간을 배우다 보니까 그 증가 금액이 실제 가구당 부담이 증폭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교육비 학원을 압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제가 이제 그 가르쳤던 경험에 봤을 때는 아이들은 결국에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아이한테 뭐 컨설팅 업계에서 뭐 일주일에 100시간 공부한다라고 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100시간 공부를 시켜봐야 걔네들이 수능 1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녀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무조건적으로 뭐 종합반을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학원에 묶어두고 그 안 되는 과목 과외를 붙여서 주말까지 공부를 시키고 꼭 그런 거 자체가 자녀의 어떤 공부를 좋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부분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교육비 비중 보니까요. 전체 소비 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보니까 미국은 2%, 우리나라는 15%. 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시간도 없는데 유치원 때부터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뭐 해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미국 MBA까지 수억 들어가지고 딱 맞췄더니 한국에 와서 뭐 하고 있냐? 목동에 있는 정모 영어학원 선생님 하고 있대요. 예. 영어학원 강사하고 있답니다. 네. 이게 참담한 현실이에요, 진짜로 이거. 네, 맞습니다. 자, 가계부채의 이중 쏠림 현상은 아까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다음 짚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소비와 부채 이런 그 장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 중산층에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한번 결론을 한번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중산층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소비와 부채인데 소비와 부채 중에서도 역시 부채가 먼저입니다. 부채.
예, 부채가 먼저예요. 부채가 남아있는 한 어떻게 은퇴 후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없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은퇴 시점 전에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제 부채를 없애는 그런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은퇴 직전에 해야 되느냐 타이밍이 문제인데요. 아니죠.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디레버리징을 할 때 결국에 디레버리징의 원칙이 뭐냐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과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의 그런 이자와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 자산의 수익률이 안 좋으면 팔아야죠. 그 기업 경영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 현재가 순현재 가치, 네.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뭐 부동산 특히 막 예,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소비의 장벽을 넘으려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좀 우리 권기중 선임연구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내가 지금 200만 원 쓰던 거 20만 원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의식 구조를 개선을 해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나 교육비 얘기죠. 자녀 중심의 소비에서 결국에 가족 중심의 소비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은퇴 준비가 안 되고 자녀한테 올인을 했다라고 해서 자녀가 나중에 잘 되느냐? 잘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 힘들어지면 결국에 자녀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된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체면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해서 따라하기 소비보다는 이제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소신 있는 소비가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셋 퇴직연구소의 권기중 선임연구와 함께 우리 중산층 가구 어떻게 해야 노후가 행복할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동건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